사실 저희가 둘 다 무면허잖아요. 우리 둘 다 또 족저 근막염이 있잖아요. 아 맞아. 태문전 월드컵 준비할 때마다 정말 어깨가 아프고 맞아요. 막 등과 백팩 사이 항상 땀이 차거든요. 내가 모시는 형님의 형님 포크너? 그럼 내가 못 참지 하고 아직까지도 다 입치를 못했어요. 어떤 책들이 올라왔을지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민음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그렇게 여름이 덥더니 그러니까요. 네, 이제 좀 시원해지고 있는 거 맞죠? 이게 나올 때쯤엔 아마 시원해지고 네. 있겠죠. 아직은 덥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맞아요. 때 또 책 한 권 읽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되게 뜬금없이 또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죠. 내가 1년 동안 책을 너무 안 읽었다. 독서의 계절이라는데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드실 때 여러분들의 욕구를 부담 없이 가장 빠르게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특집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얇은 책 특집입니다. 민음사에 있는 그 문학 시리즈 중에서 가볍고 쏜살같이 재미와 감동을 또 잡을 수 있는 시리즈가 있잖아요. 화살처럼 탕 하고 날아간다. 가볍지만 내용은 묵직한 게 바로 쏜살문고의 특징인데요. 오늘은 무려 6권을 그러니까요. 저희가 준비했죠. 가볍게 산책하듯 읽을 수 있는 책부터 거장의 명성을 압축해서 담아놓은 작품들, 짧지만 큰 울림을 주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도 준비해봤으니까요. 어떤 책들이 올라왔을지 한번 만나보시죠. A조 경기는 산책하면서 떠오른 짧은 단상들을 담은 에세이 대결인데요. 로베르트 발저의 산책과 버지니아 울프의 런던 거리 헤매기입니다. 먼저 산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발저의 이제 여러 에세이와 짧은 단편들을 모두 모은 작품집 이름이 산책인데요. 마침 또 9월이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참 산책하기 좋은 계절 아니겠어요?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퇴근길에 혹은 주말에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로베르트 발저라는 작가는 그야말로 산책이 곧 삶이다 싶을 만큼 혜진 과장님보다 더 산책 매니아였다고 합니다. 1878년 스위스에서 출생한 로베르트 발저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세, 카프카와 동시대의 독일어권 작가입니다. 최근에 작가들 사이에서 나는 로베르트 발저를 가장 나의 존경하는 작가로 꼽는다 하는 멘트들이 많은데요. 로베르트 발저가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에세이가 바로 이 산책입니다. 약 64쪽 정도로 짧은 에세이인데요. 말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나가서 산책을 시작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산책을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정말 걷는 대로 흐름에 따라 써놓은 에세이예요. 은행에 내가 가난한 무명 작가이니까 세금을 조금 이거보다 깎아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려고 가는데 망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줄까? 과연 내 말을? 근데 안 받아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어차피 무명 작가가 아니고 나중에 유명한 작가가 될 거니까. 근데 작가는 무엇일까? 글쓰기는 무엇일까?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거에 주의를 막 뺏기기도 하고 지나간 인연들을 살피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산책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머릿속에 떠오른 것 그대로 써놓은 에세이라서 읽으시면서 많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마지막 장면인데 그러신 분도 있죠. 전화 통화하면서 막 의미 없는 동그라미 그리고 세모, 네모 그리고 발저도 무의식 중에 꽃잎을 꺾어요. 나뭇잎이랑. 그러다가 손에 쥔 거 보고 근데 내가 이거 왜 꺾었지? 꽃을 내가 왜 꺾었더라 하다가 예전에 지나간 옛 연인을 생각하고 내 슬픔 위에 얹으려고 내가 꽃을 꺾었나?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장면이 정말 좋았어요. 이번에 민경님이 먼저 그 책을 읽고 제가 민경님이 읽은 책을 빌려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읽으면서 민경님이 줄을 쳐놓은 곳을 보면서 읽다가 약간 피식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둘 다 무면허잖아요. 지독하게 면허를 따겠다고 새해에 다짐을 하고 둘 다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마치 자기에게 2021년부터 어떤 면죄부를 주듯이 그 문장에 이렇게 줄을 쳐놓은 거 보고 너무 귀여워서 피식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자동차 운전은 아무도 좋게 평가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나쁜 냄새로 공기를 오염시키는 까닭에 중단해야만 한다. 중략. 그만 말하는 게 좋겠다. 산책이나 계속하자. 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최고로 아름답고 좋고 간단하다. 신발만 제대로 갖춰 신은 상황이라면 말이다. 우리 뚜벅이들의 이 경쾌한 마음을 이렇게까지 상쾌하게 표현한 문장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 둘 다 또 족저 근막염이 있잖아요. 맞아. 지독히 신발을 걸어서. 잘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맞아. 그래서
항상 쿠션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아치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맞아. 별 얘기를 다 했네. 저희의 토크도 약간 산책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흐름처럼 돼버리고 맞아. 말았는데요. 이 표지를 보시면은 정말 산책에 걸맞게 다양한 요소들이 나와 있잖아요. 또 쏜살문고만의 매력이 획일적이지 않은 예쁜 디자인에 있다고 생각해서 산책하러 나가실 때 한 권 정도 가지고 나가시면 정말 좋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책이란 말을 너무 많이 말해서. 네, 이번에는 런던 거리 헤매기를 소개해 주실까요? 버지니아 울프의 산문집 런던 거리 헤매기는 총 140쪽 분량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런던 거리 헤매기라는 표제작은 17페이지 분량이라서 금방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버지니아 울프는 1882년 런던 출생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이 보호자 없이 길거리를 걸어 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는 시절이었던 때 연필 다 썼네? 연필 사야겠어 라는 핑계를 대면서 집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겨울에 샴페인색으로 빛나는 공기와 거리의 친화력이 상쾌했기 때문에 한겨울에 이제 막 해가 지고 있는 거리에 상쾌한 공기 그거를 마시고 싶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거리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그 거리를 걸으면서 본 사람들, 풍경들, 사건들에 대해서 돌아와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에세이가 바로 런던 거리 헤매기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 산책을 묘사한 문구 중에 너무너무 탁월한 문장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도는 건조하고 딱딱했다. 길은 두들겨 편 은박처럼 은은히 빛났다. 적막한 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날 내가 보았던 사람들 이야기나 메이페어 저택의 파티 이야기, 문구점에서 주인들끼리 말다툼한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줄 수 있으리라. 이 각각의 삶을 뚫고 들어가서 자신이 단 하나의 마음에 묶여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잠시 몇 분간 입어볼 수 있다는 환상을 품을 수 있으리라. 자아의 직선길을 벗어나 오솔길로 일탈하는 것보다 즐겁고 경이로운 일이 있을까? 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산책의 의미를 이렇게까지 멋지게 정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하잖아요. 스스로 책을 읽고 작품을 집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만의 방인데 사실 이 자기만의 방이라는 거는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고 늘 같은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사물들이 자기한테 항상 같은 추억을 환기시키고 그래서 항상 내가 그 방 안에 있으면 어떤 고정된 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거리로 나오면 마치 새로운 나가 되는 듯한 자유로운 느낌을 주었던 거죠. 이 작품에는 이제 함께 읽으면 좋을 또 다른 수록작 런던 내기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등장하는데요. 진짜 런던 내기라면 주택이 들어선 거리에 접어들었을 때 노크를 하고 들어갈 집이 있어야 한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놀러가고 싶어 했던 집이 바로 크로우 부인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요. 이 부인은 이제 그런 사람 있죠. 소문이 모이는 곳. 있죠.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지, 누가 지난주에 작고했는지, 누가 결혼했는지, 누가 이혼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크로우 부인한테 가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딱 생겼다. 그러면 크로우 부인에게 가야겠다. 그러면 라고 내가 말할 정도로 잃어버린 퍼즐을 맞출 수 있겠다. 맞출 수 있겠다. 이걸 읽으면서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만나러 우리 땡땡역에서 만나라고 했을 때 그 역까지 가는 길도 사실은 산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위한 길이 사실은 참 재미있고 맞아. 즐겁고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잖아요. 그 크로우 부인을 그래서 그 찾아가는 재미 그리고 크로우 부인의 정말 박작박작하게 늘 붐비던 응접실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를 하고 크로우 부인을 통해서 나는 런던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었다 라고 말하는 버지니아 울프의 사회적 삶을 엿볼 수 있는 런던 거리 헤매기입니다. 누구인가 그 맞아. 사람 옆에 있고 싶다. 무슨 책이 좀 더 산책을 하고 싶게 만들어지는지 얘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저의 책은 바로 읽고 산책을 바로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런던 거리 헤매기를 읽고 나서는 버지니아 울프의 다른 작품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어떻게 글을 더 썼을까? 더 궁금하게 만드는 책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울프의 작품은 그동안 또 많이 소개를 해봤는데 발저는 처음 소개하는 작가잖아요. 네. 쏜살이라는 시리즈가 우리가 잘 몰랐던 작가를 처음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쏜살 시리즈의 특징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도 발저의 산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발저를 올려보고 싶습니다. 네, 로베르토 발저에 대해서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결승으로 올려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줄거리를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이 계정 잠가요. 직접 읽어주세요. 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B조 경기는 거장들의 작품을 맛보기, 찍먹할 수 있는 짧은 작품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과 윌리엄 포크너의 헛간 불태우다입니다. 먼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부터 소개해주시죠. 오스카 와일드는 그동안 민경님이 데비아 왕자, 맞아. 아니야 행복한 왕자, 뭐 명언 이런 음. 것들 소개를 해드렸었죠.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드 출생이고요.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문단과 사교계를 사로잡았던 천재 작가이면서 평범하게를 거부하는 자의식 강하고 자만심 있는 그런 작가의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오스카 와일드의 유일한 장편 소설이자 또 다른 대표작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초여름날 바질 홀워드라는 화가가 일생의 역작을 완성하기 직전이에요. 도리언 그레이라는 청년의 전신 초상화였는데요. 그 초상화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 헨리경이 와, 이 작품은 네가 이제까지 그린 것 중에 진짜 최고야. 꼭 전시를 하도록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질 홀워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 전시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이 그림에는 나를 너무 많이 담아냈거든. 근데 헨리경이 내 말을 오해했구나. 너 하나도 안 닮았어. 이게 도대체 훨씬 잘생겼지. 담아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걱정하지 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아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고 나를 너무 많이 담아냈어. 왠지 나는 너무 소중한 게 생기면 그것을 공유하고 싶지 않거든. 이라는 알쏭달쏭한 대답을 합니다. 한편 이 도리언 그레이는 정말로 아름다운 청년임에도 이제까지 자기가 잘생긴 걸 모르고 있었던 순수 총각이었어요. 순수 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다가 바질 호워드라는 화가가 그린 초상화를 보고 거의 경악에 가까운 기쁨과 두려움을 함께 느끼는데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젊은 시절에 굉장히 짧은 절정기에만 머물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이제 색이 바라고 초라해지겠구나. 그래서 자기 초상화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상화는 이 아름다운 6월의 어느 날에서 단 하루도 늙지 않겠구나. 하지만 나는 계속 늙어갈 거야. 이게 반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혼자 읊조리는데요. 이 바람이 현실이 됩니다. 바질이 그린 초상화가 그레이 대신 늙어가고 본체인 그레이는 20살의 6월에서 단 하루도 더 늙지 않은 채로 평생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자기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 눈빛에서 드러나고 못되게 살아온 사람들은 심술보가 막 덕지덕지 붙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도 단순히 늙은만을 바꿔가지고 묘사가 되는 게 아니고 도리언 그레이가 악행을 저질러도 그게 그림에 반영이 되는 거죠. 도리언 그레이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그것을 이 초상화가 가지고 가게 되는 도리언 그레이의 얼굴은 말 그대로 감각적인 시각적인 대상 그 자체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술과 삶이 역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설정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한 젊음과 이 아름다움을 얻게 된 그레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늙지 않는 이 그레이가 진짜 그레이가 맞기는 한 건지, 한치 앞을 모르는 전개가 이어지는 것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입니다. 너는 이제 얼굴 천재다. 이번에는 윌리엄 포크너 작품이죠. 헛간 불태우다를 소개해 주실까요? 윌리엄 포크너는 20세기 미국 문학의 태조 이성계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해밍웨이, 피츠제럴드 그리고 다른 20세기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나의 문학적 스승은 바로 윌리엄 포크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아주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한 그야말로 미국 문학의 개국공신 태조 이성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실험적인 문체와 서늘하고 굉장히 차가운 문장들 그리고 미국 남부에서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미국 남부의 특유의 지역색을 늘 세계관에 넣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모시는 형님, 문학적 형님 마르케스가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저는 포크너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고 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모시는 형님의 형님 포크너? 그럼 내가 못 참지 하고 세문전에 있는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라는 작품을 시도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아까 제가 실험적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말은 읽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헛간 불태우다는 단편집과 노벨 수상 연설문을 실었기 때문에 포크너의 세계에 입문해보고 싶다. 하지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표제작인 헛간 불태우다가 분량이 한 34쪽 정도로 짧은 단편인데요. 한 소년이 방화범으로
고발된 아버지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시작을 해요. 불난 농장 주인이 판사 앞에서 막 항변을 해요. 저 소년 아버지 집에 돼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내 밭에 자꾸 들어와서 돼지 간수 좀 해라 라고 몇 번 잔소리를 했더니 그날 밤에 헛간이 싹 다 불태워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년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년은 이미 지쳐 있어요. 우리 아빠는 왜 자꾸 저런 방화를 해서 방화를 해서 저런 짓을 할까? 우리 아버지를 나는 그래도 믿고 싶어. 우리 가장이니까 일부러 그러시진 않았을 거야 하고 또 간 집에 인사를 하러 가요. 저 소장농 새로 왔습니다 하는데 진짜 이상하게 백인 농장주의 저택에 들어가서 카페트에 발자국을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그래서 한번 봐줘요. 가서 깨끗하게 빨아와 하는데 일부러 또 훼손을 해요. 그래서 첫날에 와서 왜 이렇게 사고를 치냐. 이거 돈으로 갚아라. 100달러로 갚아라 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100달러는 평생 소장농으로 일을 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년한테 준비해라 이러는 거예요. 이랬을 때 과연 소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딱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상황에 대한 정리도 잘 안 되고 대체 이게 무슨 느낌이지 하면서 굉장히 기묘한 느낌을 받는데 두 번, 세 번 읽으면은 결국에는 그 19세기 후반에 그 남부의 빈부격차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인종차별 같은 묵직한 주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압축적으로 잘 담긴 단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솜씨가 좋다. 이걸 이렇게 간단한 문장,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설명으로 녹여냈구나 하는 걸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키가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헛간을 태우다 라는 단편을 썼고 이창동 감독님이 그 단편의 영감을 받아서 버닝이라는 영화를 만드셨죠. 사실 고전은 그 영향관계를 따져가면서 읽는 재미가 크잖아요. 맞아요. 그 맛이 있죠. 꼬리에 네. 꼬리를 물면서 다음 책을 정해주는 것 같은. 비교적 동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작가들과 영화 감독이 이것을 어떻게 변주하는지, 이 계급 갈등이 그리고 이 빈부격차의 갈등이 어떻게 오늘날에 새롭게 해석되는지, 그 사이에서 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비교해보시는 재미 한번 느껴보시기를. 네. 어쨌든 원조는 못 쫓아간다. 오스카 와일드와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작품이 결승에 올라가면 좋을까요? 두 작품의 굉장히 맛이 다른 게 도리언 그레이는 오늘 소개한 작품 중에서는 그래도 좀 두꺼운 편이지만 굉장히 빨리 넘어가고 장편이지만 술술 읽히는 재미가 있고요. 윌리엄 포크너는 되게 훌륭한 단편이 그러하듯 읽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아리송하게 따라가게 되는데 맞아요. 그 잔영이,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결승에 걸맞는 작품은 저는 도리언 그레이 초상 1890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우면서도 묵직한 화살이 이제 손살의 특징인데 어떻게 보면은 도리언 그레이 초상이라는 작품 뮤지컬로도 있고 뭐 다른 출판사에서도 많지만 영화도 있고 왜 이 손살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결승으로 올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제가 모시는 형님, 박완서 형님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글은 너무 읽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별의 김포광 시조는 여성 작가 대결인데요. 그 중에서도 자신의 처절하고 도발적인 자전적 경험을 담은 작품을 쓴 작가들의 대결입니다. 샬럿 퍼킨스 길먼의 엄마 실격과 아니 에르노의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엄마 실격부터 소개해 주시죠. 샬럿 퍼킨스 길먼이라는 작가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860년 미국에서 태어난 작가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페미니스트 문학의 가능성을 연 작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엄마 실격이라는 단편집 안에는 여러 단편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샬럿 퍼킨스 길먼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누런 벽지를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인 나는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를 태어난 기쁨을 느껴도 모자란데 혼자 있으면 그렇게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마음이 착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의사인 남편에게 나 좀 이상해 라고 말을 하면 아니야, 일시적인 신경쇠약이야 라고 하면서 문제를 자꾸 축소하려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기는 결과가 뭐냐면 결국 이거를 극복하는 것은 산모, 나의 의지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조금 무리해가지고 여름에 지낼 어떤 별장을 마련했어 라고 하면서 바닷가 근처에 고즈넉한 곳에 있는 별장으로 이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의지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어떤 배려를 하는 거죠. 당신은 이 방에 있어야 돼. 이 방 제일 넓지. 자,
여기에서 쉬어? 처음에 이 아내는 그 방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아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아이 방이 이쪽이면 되게 멀리 떨어진 곳에 방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 방에 아내를 데려다 놓고 당신이 계속 책을 읽으니까 예민해지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책도 읽지 못하게 하고 글도 쓰지 못하게 하면서 방에 혼자 가둬두는 건 아니지만 가둬두는 거죠. 근데 그 방은 말 그대로 넓기는 하지만 굉장히 벽지가 오래되어 있고 색이 바래서 누렇게 되어 있는 방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심지어는 막 글도 몰래 써야 되는 이 사람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건 이 벽지 무늬를 유심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유일한 콘텐츠인 거죠. 유일한 콘텐츠예요, 정말로. 근데 이게 벽지 무늬가 그냥 벽지 무늬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겉 무늬가 있고 속 무늬가 있대요. 그리고 벽지가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이렇게 잘린 부분이 있고 다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점점 이 벽지를 관찰하는 눈이 섬세해서 갈수록 이 벽지 뒤에 어떤 여자를 보게 되죠. 과연 나는 남편이 이야기한 대로 얘기했거든요. 당신 여름 안에 꼭 나와야 돼. 정상적인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게 되는 작품이 누런 벽지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 작품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왜냐면 산후우울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보편화되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명칭이 없었고 그게 일종의 히스테리 취급을 받던 시기였던 거죠. 근데 이 남편이 너 여름까지 이거 안 나오면 진짜 위어 미첼 박사한테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내가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이 박사는 사실 실존했던 사람이에요. 신경쇠약 증세, 그러니까 이 산후우울증 같은 문제로 오는 여성 환자들에게 휴식요법이라는 것을 처방해줘가지고 유명해졌던 그 당시의 명의였는데요. 이 휴식요법의 핵심이 뭐냐면 최대한 가정적인 삶을 사세요. 지적인 삶은 하루에 2시간을 넘지 마세요. 그 중에서도 펜이나 붓으로 글씨를 쓰는 건, 글을 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당신을 예민하게 만드는 거랍니다. 라는 처방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던 당시의 의사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 작가는 이 미첼 박사의 처방대로 3개월 정도 글 쓰고 책을 읽는 거를 금지당했던 시간이 있었고 그때 자기가 얼마나 끝도 모르는 정신적인 폐허, 피폐함을 경험했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니까. 당신 그냥 쉬라니까. 이번에는 아니 에르노의 사건을 소개해 주실까요? 근데 문제작이죠, 이 작품도. 네. 아니 에르노는 2022년, 2년 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여성 작가인데요. 아니 에르노의 작품들 자체가 다 자전적이면서도 사회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으로 손에 꼽히는 도발적인 작품이 바로 사건입니다. 1999년 60이 다가온 노년이 되었을 때 쓴 작품인데요. 1963년 23살 대학생이었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학기 중에 알게 된 것이 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불법이었던 임신 중절을 내가 해야 하는데 어디서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끔찍한 임신 중절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다녀야 했던 그 고통의 겨울 학기, 그리고 결국에는 그 수술을 감행한 1964년 1월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소설을 처음 읽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노벨 문학상 야근이라는 것을 하고 아니 에르노 딱 발표가 돼서 그때 당시 그냥 서고에 있는 책이 사건이어서 상을 받았으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밤 10시에 집에 도착해서 읽었어요. 근데 이 중편 소설이 82쪽으로 좀 굉장히 짧거든요. 이걸 읽고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실에 화재 경보기가 천장에 달려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평생 다시는 읽을 일이 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충격이 아직도 떠올라요. 임신 중절에 관한 되게 세세한 묘사, 그리고 수술을 받았을 때 고통과 수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고통에 대해서 진짜 나 이렇게까지 알고 싶지 않다 싶을 정도로 너무 세세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읽는데 책이 나를 한 대 후려 갈긴 기분? 그 이야기를 이렇게나 노골적으로 이렇게 읽는 사람이 불편하게끔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분노나 혐오감을 자극할 수도 있을 테고 불쾌감을 불러일으켜 비난을 살지도 모르겠다. 어떤 일이든 간에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그 일을 쓸 수 있다는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저급한 진실이란 없다. 그리고 이런 경험의 진술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나 또한 여성들의 현실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데 기여하는 셈이며 이 세상에서 남성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 중절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몸의 결정권에 대해서, 섹스의 책임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앞으로 이뤄질 일들을 고민하는 여성들이 있을 것이고, 이미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고 그걸 블랙박스에 넣어놓고 살아가야 하는 여성들도 있을 텐데, 자기도 정말 너무 하기 싫고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들었지만 나는 그래도 써야만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에르노가 그 책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은 처음 읽고 너무 괴로워서 다시 읽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번째 읽었을 때 더 좋았거든요. 1999년에 아니 에르노가 써서 2022년에 제가 독침을 맞은 것처럼 내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걸 빼서 다시 미래의 여자들에게 던져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뻤습니다. 뭔가 그냥 이 사람의 용기 자체에 용기를 얻은 것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맞아요. 전시회 갔었는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을 종이에다 쓴 다음에 그 종이를 덮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그런 작품을 전시한 게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지만 사실은 보여주지 않는 형태로 전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내밀한 비밀이라는 것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보이고 싶고 공감을 받고 싶지만 그 있는 그대로는 드러내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은유라든가 변주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내 머릿속과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대로 써서 출간을 할 수 있다? 생각을 가진 여성이 있고 그 여성의 글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이라도 읽어주신다면. 그 시대를 살아야만 했던 여성들의 가볍지 않은 묵직한 고민을 담고 있는 두 작품이었는데요. 어떤 게 결승에 더 올라가면 좋을까요? 아니 에르노가 노벨 문학상을 탄 사실 작가라면 또 이제 길머는 우리가 손사를 통해서 처음 알아본 작가니까 이 작가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월드컵은 약간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좀 가중치를 두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길머니 누구인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엄마 실격을 결승에 진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상 선생님 너무 읽기가 난해합니다. 제1의 아이가 지나가고 이런 거 읽기 힘드시잖아요. 권태부터 시작하시면 좋아요. 헌데이 드디어 결승입니다. 제목 그대로 산책을 부르는 산책. 그림 같은 미남 이야기죠. 그쵸. 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 그리고 엄마 뒤에 가려진 여성을 발견하는 엄마 실격 세 작품의 대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각 작품의 매력 어필 한 번씩 해볼까요? 사실 이 산책이라는 작품의 매력은 에세이이기 때문에 산책을 했던 산책자, 발저가 누구였는지를 얘기를 해드리면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로베르토 발저는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규 교육도 제대로 못 마치고 여러 도시를 떠돌면서 부평초처럼 계속 떠돌던 사람이에요. 유학도 가보고 집사 학교도 가보고 희곡도 내고 해보지만 이렇다 할 명성도 사실 그 당시엔 없었고 판매고도 정말 생활이 걱정될 만큼 그렇다 할 작품을 남기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다시 고향 마을 빌로 돌아와서 이렇다 할 직업도 없이 산책을 하면서 매일매일 글을 쓰는 것만이 살아있는 이유였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너무 안타깝게도 계속 생활고에 시달리고 자기를 보살펴주던 가족들이 계속 죽으면서 마지막 20년은 정신병원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증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서도 원래 살던 데랑 똑같이 매일매일 산책을 하고 매일매일 글을 썼다고 해요. 근데 그 글이라는 게 점점 좁아져서 산책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넓게 돌아다니다가 점점 좁아지고 글도 점점 작은 곳에 쓰고 점점 작은 글씨로 쓰고 마지막에는 돋보기로 봐도 이게 무슨 글이지? 할 정도로 작게 글을 썼다고 해요. 그러다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도 늘 그랬듯이 산책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산책을 하다가 죽은 셈이죠. 여기에 실린 다른 작품 중에 시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한 문장이 로베르토 발저의 삶을 좀 요약해주는 문장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가끔 바다에 빠져 익사한 듯한 생각이 들었고 나는 그렇게 조용히 말없이 소리 없이 살았다. 나는 모든 것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친밀한 교분을 가졌다. 나는 아무도 아프게 하지 않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저만치 떨어져 있었다. 저희가 월드컵에서 여러 작가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자기 세계가 점점 작아지는 사람은 사실 찾기가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산책을 나갔던 서사를 알고 산책을 읽으시면 더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경님이 아람 부장님이랑 처음에 회의할 때 편집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작가라고 소개해 맞아요. 주셨었잖아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핸드폰에 되게 오랫동안 캡처해놓은 어떤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발저의 말인지 모르고 해놨었는데 그 누구도 내가 되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오직 나만이 나를 견뎌낼 수 있기에. 그토록 많은 것을 알고 그토록 많은 것을 보았으나 그토록 아무것도 할 말 없으며. 이렇게 점점 살수록 할 말이 없어졌던 사람. 그래서 정말 스스로 작아지기를 선택하고 작아지다 가장 작은 점이 돼서 소멸해버린 사람이 바로 발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가가 가진 어떤 가벼움 속의 묵직함, 그런 것들이 많은 독자분들에게 좀 울림있게 다가갈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매력 어필할 작품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입니다. 이 쏜살 시리즈를 사실 기획하신 분이 우리의 그 노벨상 문어 유상을 편집자님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이 쏜살이 가진 기획력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는 판본 선택의 문제예요. 고전 작가가 쓴 여러 가지 판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번역의 저본으로 삼을까 결정을 할 때 보통은 가장 끝에 가장 많이 계고를 거쳐서 완전판이라고 여겨지는 작품을 번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맞아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 같은 경우에는 1890년에 월간 리핀콧이라는 잡지에 기고되었던 첫 번째 초판을 번역의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나중에 이게 크게 두 번의 계고를 거치게 되는데, 중대 외설죄, 이제 그 당시에는 동성애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피하려고 도리언 그레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꺼풀 막을 덮기도 하고 외부 검열을 해버린 의식해서 문장을 점점 더 뭉툭하고 흐리게 바꿔갔던 거죠. 그래서 쏜살본고 도리언 그레이의 조상은 1890 초판을 번역 저본으로 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놀라웠던 점이었고, 두 번째가 표지에 관한 스토리인데요. 저희 디에센셜 시리즈 소개해드릴 때 정중원 초상화가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분이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의 표지를 그려주셨어요. 근데 되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독자들이 이 도리언 그레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오스카 와일드가 친하게 지냈던 존 그레이라는 시인이었을 거야. 그레이라는 이름도 똑같고 그 사람 잘생겼으니까 아마 모델이 아니겠어? 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정중원 작가님의 해석은 약간 달랐어요. 1891년에 만나서 오스카 와일드가 사귀었던 엘프리드 더글러스를 초상화의 모델로 삼았는데요. 이 작품의 서사와 비슷하게 정말로 아름다웠던 사람이었고, 오스카 와일드가 정말로 사랑했던 대상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 도리언 그레이의 나이와 엘프리드 더글러스의 나이가 비슷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상화에 있는 도리언 그레이의 모습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 홀워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작가가 혼신을 다해 그린 작품은 대상의 초상화임에서 동시에 나의 자화상일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바질 호월드의 예술혼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초상화가가 이 작품을 그렸다는 점에서도 너무 신선했고, 사실 이 고전이라는 게 되게 엄숙한 틀 안에서 해석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마련인데, 이렇게 자유롭게 초상화를 상상하고 실제로 그려서 표지로 보여줄 수 있는 이 기계, 이 창의성, 이게 바로 쏜살 시리즈의 매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리언 그레이 초상 읽으면서 진짜 마음속으로 문어 편집자한테 박수를 쳤다라는 이야기를 꼭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엄마 실격인데요. 누런 벽지 이야기만 해서 표제작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에스터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에스터라는 여자가 동네 아주머니들의 입에 자꾸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평범하지가 않았거든요. 홀 아버지 밑에서 자라온 그 성장 환경만 보더라도 벌거벗은 것과 다름없는 행색으로 늘 이렇게 숲을 돌아다니고 사내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모르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연민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정하기도 하면서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 에스터가 어찌저찌 어떤 무난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도 낳아서 길러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마을에 정말 커다란 위기가 닥칩니다. 산등성이 제일 꼭대기에 호수가 있었는데 뚝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것이 바로 산 정상에 올라가 있었던 에스터였어요. 에스터가 뚝이 무너지자마자 막 산등성이를 내려와서 자기 집을 지나쳐서 계속 마을로 내려와서는 사람들에게
게 뚝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알렸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영웅이죠.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이 수몰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는데 이 에스터에 관련해서 동네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험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나라면은 내 애부터 당연히 구했을 거야. 그게 엄마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구하러 내려올 수가 있어. 잔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물론 개 중에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건데요 라고 말하는 젊은 여성들도 있었지만 그 여자들의 입을 한순간에 가로막았던 게 바로 그녀의 엄마들이었어요. 야, 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렇게 말을 해. 엄마가 되면 알아. 그렇게 할 순 없어. 아마도 걔가 자기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아봐서 자기도 사랑을 줄 줄 몰랐던 것 같아. 라는 이제 비난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었던 거죠.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은 엄마가 되기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선택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 모성의 이미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비난하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숭고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타적인 선택을 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엄마 자격이 없다고 unnatural mother라고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그럼 과연 이 엄마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성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사회적 연대와 마치 대극점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요즘 과연 엄마는 엄마이기만 한가? 아니면 엄마는 동시에 사람이면서 여자이면서 시민이면서 다른 것들도 될 수가 있는가? 엄마에 대한 더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작품을 꼭 엄마가 아닌 독자분들이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세 작품 다 살펴보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가장 의미 있는 작품, 사회적으로 특히 여성분들이 여성이 아니더라도 남는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 엄마 실격일 것이고 아 나는 근데 어떤 매력 있는 어떤 사람, 작가에 대해서 많이 알는 에세이였으면 좋겠어 하면 산책. 아니 나 그냥 아예 현실 읽고 재밌게 읽고 싶어 하면 도리언 그레이일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우승에 가장 적절할지.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전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답니다 라고 제안하는 참신한 기획이 가미된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도리언 그레이의 추상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서점에 도리언 그레이의 추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도리언 그레이의 추상 1890 그리고 이 표지를 입은 도리언 그레이의 추상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네요. 근데 저도 독자가 아닌 편집자로서 이 중에 한 권이어만 한다라고 하면 도리언 그레이인 것 같습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그렇게 빨간 줄을 끊고 다시 써 했던 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편집자잖아요. 그걸 이 시대의 편집자가 다시 살렸다라는 게 굉장히 서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독자로선 저는 사실 산책을 되게 좋아하지만 쏜살이라는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는 거는 도리언 그레이 초상 1890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얇은 책 특집 우승은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문학전집 월드컵 얇은 책 특집, 짧은 책 특집을 진행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세계문학전집 준비할 때보다 마음도 한결 가볍더라고요. 쏜살이라는 거를 지금 2주 정도 제가 체험을 해보았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좋아하던 짧은 문고본이지만 이렇게 소개해드릴 기회, 같이 좋아하는 걸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항상 백팩 메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시민입니다. 근데 이게 해문전 월드컵 준비할 때마다 정말 어깨가 아프고 맞아요. 막 등과 백팩 사이 항상 땀이 차거든요. 근데 이 쏜살 특집을 준비하면서는 가방이 가벼워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바지 주머니에도 들어가잖아요. 어떤 바지를 입으시길래? 사실 이 쏜살의 기획 의도 자체가 독자분들에게 항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마르고 작아진 거잖아요. 근데 이 작아진 책 안에 굵직한 감동도 있고 또 재미도 있고 참신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세문토토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만의 우승작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또 다음 달에는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라이브로 찾아올 예정이잖아요. 노벨 문학상 발표가 있는 10월을 맞아서 문학상 발표를 기다리면서 저희만의 후보 월드컵을 해볼 예정이에요. 왜냐면 발표가 나고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맞아. 저희만의 거짓말 맞아. 파티, 도박, 허언증 배틀을 보시는 재미가 있을 테니까요. 세계문학전집 노벨문학상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월드컵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